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른 장마라더니 서울 등 이 수도권에는 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상청이 오늘과 내일 전국에 이 비 소식을 예보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그리고 영동과 남해안 지방은 오늘부터 아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만반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명 영화배우이자 인기 탤런트인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지환 씨, 지금 한 종편방송국의 드라마 주연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충격적인 속보인데요. 과연 어떤 혐의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 목선 논란에 이어서 한일 관계까지 그 책임을 물어서 외교 안보 라인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국회에서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의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노알봅니다. 정경두 국방 교체론 부상, 개각폭 9개 부처 이상 확대 가능성이에요. 생각보다 개각의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윤상현, 박지원 등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강력한 질타 플러스 요구에 이낙연 총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경두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이른바 교체설과 관련해서 또 군내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때 경계부대에서 근무병으로 복역했던 사병이 휴가에 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군 생활이 힘들다 휴대전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군은 간부에게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 질책까지는 그럴 수 있다. 폭언을 듣다. 군 내부에서 이 일병에게 누군가가 폭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북한 목선 경계 실패 거짓말 논란과 관련된 그 분위기, 해당 부대 이 일병에게 폭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오늘 아침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왜냐? 변호사를 소개 안 했다라고 했다가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서 1차 거짓말 논란. 그런데 소개일 뿐이지 선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변호사 선임도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6번이나 주장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거죠. 위증이 드러난 데 이어서 변호인으로 선임 안 됐으니까 소개만 한 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을 공식적으로 한 문건이 한국일보가 취재한 겁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두 번의 위증 거짓말 논란,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강직하고 진실했던 이미지와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대 윤석열 후보자를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진 사퇴하라.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이야기를 윤 후보자는 왜 위증 논란까지 무릅쓰며 거짓말을 했던 걸까? 드러날 줄 몰랐던 걸까? 아니면 그간의 사정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그 속내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미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배달 기사였습니다.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배달 기사는 평소 배달 업무를 하면서 이 여성이 이 집에 혼자 사는구나 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범행으로 타깃 대상으로 선정한 여성을 향해서 지난 3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겨누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여성이 간절히 애원을 하자 성폭행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강원 영동엔 특히 200mm 이상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 지역 사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각별히 장맛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장마 있는데 비가 안 내려서 오늘 내일 지금까지 안 내린 비가 한 번에 다 내린다. 기상청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장마 대비는 철저하게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장마 전선은 내일 오후 일본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잘생긴 꽃미남 손수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돌직구쇼 현역 매치, 민주당을 대표해서는 민주당 대표 선수로 할 말은 한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을 대표해서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님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현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위증 논란. 두 번째, 거짓말 논란.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해선 되겠느냐. 야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영화배우 강지환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정경도 국방장관의 사진과 함께 경질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경질 이낙연 총리에 대한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에 이 총리의 발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두 번째 위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면 심각한 도덕성 자질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논란의 변호사를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 줬느냐와 관련된 이른바 첫 번째 위증 논란과 관련된 윤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모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윤호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이남석 그 변호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끼던 검찰 후배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피의자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느냐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6번이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소개시켜줬다라고 얘기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6번이나 부인을 했던 윤 후보자의 말은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 동영상 보셨는데 이미지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청문회에서 한두 번도 안 되죠. 위증이니까. 6번이나 지금 소개한 적 없다, 소개한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 우리가 저 뉴스가 불편한 이유와 앞으로 이 윤 후보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미지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청문회를 보면은 청문회쟁의 후보들은 대부분 공손한 표정을 짓거나 공손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윤 후보는 상당히 좀 공손하지 않았고 어떨 때는 약간 무례해 보였죠. 방금 영상, 네. 6번의 어떤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됐던 그 영상을 보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윤 후보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그의 이미지가 전사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강자의 이미지였고 강자와 싸워줄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가 무례하게 보여도 그래 저래야지 가서 싸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이론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동안 윤 후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자체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강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의 마음에 많이 흔들어 놨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이미지를 각인시켰고요. 그러면서 명성을 얻었고 어느 순간 주변에서는 영웅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6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강자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사람에 의해서 나는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미지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그 윤 후보가 만약에 장관이 되더라도, 총장이 되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대해서 이미지적인 타격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6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오늘 또 제기된 겁니다. 일단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소개는 했지만 변호사로 선임이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해명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등에서 윤우진 전 서장이 2015년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선기까지 변호사 선임계까지 제출됐던 판결문이 오늘 다 아침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면서 변호사로 선임 안 됐다라는 후보자의 말도 결국은 거짓말, 더 나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했다는 겁니다. 야당 비판 들어보시죠.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로 밝혀지자 해명을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이 녹취록 하나에 의해서 거짓말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검찰총장은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또 나는 소개는 했는데 변호사로 그분이 선임은 되지 않았다 했는데 그게 또 그 다음날 기사에서 또 바로 뒤집혔어요.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앉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거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했다가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은 그만큼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천성관 씨도 모 사업가 아느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일본에 여행 간 적 있냐? 간 적 없다. 근데 갔다 온 게 드러나가지고 바로 사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인사청문회 문제 없다 하면서 임명을 좀 강행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완전히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오만에 빠진 겁니다. 왜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 있었어요. 예. 수사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의 간부가 어떤 변호사를 사건 구임 수임과 관련된 어떤 변호사를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 대한민국 검찰 정의로울 수 있겠다 하고 국민들이 믿질 않죠. 이분이 지금 위증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2013년 10월 달 국정감사장을 가보면 예. 박지원 의원이 윤 후보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윤 후보자 감찰 당한 적 있죠? 검찰 내부에서? 네, 최근에 검찰 내부 감찰을 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소리가 죽어가는 소리로 없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게 위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엔 지금 위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먼저 뻗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다. 거짓말이 사실 상당히 상습적인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고 아까 허은하 소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강직한 이미지였는데 저도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그럴 텐데 청와대가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금방 드러날 이야기, 거짓말을 검찰총장 후보자가 왜 했을까? 그때 그 당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배인 박사님. 네. 그때 그 당시 사건 상당히 말이 많은 사건인데, 지금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윤우진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를까지 도망가요. 그런데 검찰선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리네요. 여기 이 윤우진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지금 후보자 그리고 윤대진 국장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 모두가 다 2011년도에 있었던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윤대진 국장에 대해서 친형제와 같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2012년도 3월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용산 세무서장, 이 윤우진 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4살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8월달에 태국으로 도피를 해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태국으로 도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될 텐데 그 도피를 하던 중에 다시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 국내로 송환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요. 그럼 상식적으로 바라보건대 야 이런 뇌물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내살하다가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당시 기사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 윤대진 지금 현재 검찰국장 같은 경우가 관련된 피의자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그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면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검찰에서 과거사위원회를 쭉 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검찰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따져물을 필요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지난번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서장의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건도 상당히 좀 의아하다.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검찰선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건데 뭐 그때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가 외압했느냐라는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청문회에서 여러 번의 거짓말 논란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소 변호사님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도 강하게 처벌이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네,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실체 진실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증언을 해서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고 과연 이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는 따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요. 그와 별개로 위증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선서를 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요. 하지만 선서한 후에 한 번의 선서 후에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을 나중에 알고 번복을 한 경우, 누군가 지적을 해서 그렇군요 하고 번복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 안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따라서 적어도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가 번복을 했다. 네, 정치적인 논란은 별개로 하고 법적으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예, 정확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이른바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대목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조금 전 영상 보다가 민주당에서 법사위 대표 선수가 조홍천 의원이었는데 좀 법사위 왜 영상에서 안 보입니까? 조 의원님. 예. 뭐 하셨어요 그때? 직전에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됐습니다. 사보임됐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했다고 사보임된 거예요? 아니요. 저 아주 좋은 상임위로 사보임됐습니다. 국토위라도 가셨어요? 예, 국토위입니다. 그렇군요. 좀 법사위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요 직전까지 바로 법사위셨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자 뭐 청문 기회를 놓치셨네요. 뭐 놓친 건지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거짓말이 거듭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거짓말도 화이트라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 윤우진 서장의 친동생이 중수 3과장이었습니다. 친동생을 놔두고 그 친동생보다 훨씬 더 기수도 빠르고 나이도 많은 윤 후보자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 나중에 해명대로 윤 후보자가 사실은 그 보수 기질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좀 식구들 좀 챙기는 것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형 문제로 공궁에 처한 그 윤 국장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기자한테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게 좀 더 사리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인터뷰 내용과 청문회에서의 그 발언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어쨌든 이게 해명이 잘 돼야 되는데 예. 아까 천성관 전 후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또 말이 안 맞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선임을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상 명백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남석 변호사 자신은 자기는 경찰 내사 단계에서는 그저 자꾸 자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말벗이나 대주는 단계였고 국세청에 파면 처분이 있었는데 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 대해서만 자기가 선임이 돼서 그 각종 서류를 수발했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형사기록, 행정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를 하라. 그건 빨리 그거는 확인을 하면은 과연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또 지금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손수호 변호사께서 그 후보자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 후보자 자신은 위증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 즉 선서에는 본인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후보자는 뒷부분이 없어요. 후보자는 이게 없다. 헌법 제12조에 자기 부재
강요 금지라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정신 때문에 후보자 본인에게도 그렇군요. 그거는 처벌을 하지 않고 다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리 봐도 법사위에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예. 아름다운 강산 만들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강산 만들어주시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화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오늘 아침 긴급 체포된 사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뉴스 속보와 함께 이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지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어젯밤 배우 강지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성 A씨가 잠든 방에 들어가서 강지환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가 현재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해서는 강지환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혐의가 제기가 된 겁니다. 밤 9시 41분 여성 A씨가 친구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지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 신고 부탁한다. 라고 그 여성이 본인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갇혀있다. 밤 9시 40분에 강지환 집에 갇혀있다. 신고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신고를 해요. 밤 10시 50분. 출동한 경찰이 방에서 강지환과 A씨를 분리하고 강지환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 여성 이렇게 주장합니다. 잠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강지환은 술 취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A씨 등이 자고 있던 방이다. 자, 이 해명이 좀 석연치 않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내가 눈 떠보니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내가 있었다. 강지환 씨가 일단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현재 강지환은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황이고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를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좀 더 치밀하게 재조사를 할 예정. 어쨌든 강지환은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예. 이게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 사건의 어떤 법률적 쟁점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경찰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 네,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그런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긴급 체포를 했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더해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또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이 긴급 체포가 적합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일단 한번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죄냐 무죄냐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돼요. 조심스러운 상황. 지금 정확하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기가 약간 좀 모호해요. 예. 왜냐하면 모순되는 부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요? 우선 신고자가 전화를 해서 문자 메시지로 친구에게 지금 집에서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신고를 해달라라고 예. 부탁을 한 겁니다.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건데 그런데 그 후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와서 그 집 상황을 봤더니 그 다음에 긴급 체포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강지환 씨는 나 술에 너무 많이 취했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라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다는 주장인데 강지환 씨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인사불성이 된 남성이 비록 남성이지만 다른 여성 2명에 대해서 뭐 그런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할 것이 예상됐던 그럼 뭐 그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여성 2명을 감금하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만취한 남성이 여성 2명을 강제적으로 못 나가도록 감금하는 것이 가능하냐? 네, 물론 가능성은 있죠. 다만 이 양측의 주장이 벌써부터 뭔가 이제 합치되지 않고 벌써부터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 또 수사 후에 기소되면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편한선을 그릴 수도 있다. 물론 강지환 씨가 나중에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합의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는 의미 그리고 방에서 감금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그런데 강주환은 만취해 있었다.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마 경찰이 오전 중에 재조사한다는 부분도 이 부분을 재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판단을 해서 무언가를 강주환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라는 상황인 건데, 허은하 소장님, 일단은 충격적인 게 강지환 하면은 그래도 뭔가 다정다감, 반듯한 이미지, 지금 또 한 방송국의 드라마 주연으로도 그렇죠. 지금 20부작에 뭐 10부작 이상 방영됐잖아요. 한창이잖아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그 연예인입니다. 배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 팬들 입장에서도, 우리 팬들 입장에서도 눈 떠보니 연예인들이 갑자기 이런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강지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강지환 씨는 배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배우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2002년도에 뮤지컬의 그 무대 건축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뮤지컬에 서게 됐어요. 2002년도에. 그러다가 그 중간에 스티커 사진으로 잠시 그 출연을 해요. 스티커 사진. 네. 죽은 사람의 이게 스티커 사진으로 잠시 출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MBC에서 굿세어라 금수나에서 주연을 맡게 되죠. 바로 주연을 했어요. 네, 주연을 맡게 돼서 그때 상도 받았습니다. 굿세어라 금수나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봤던 그렇죠. 드라마예요. 예, 시청률을 아주 많이 올렸던 건데요. 그때 이 배우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고 이 역할은 강지환 아니면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스피치 부분에서 어린애 같은 부분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한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별로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연기력이라던가 분석력 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보는 팬들이 많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2014년도에 이러한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필리핀 여성이 자신의 SNS에 내가 강지환과 함께 잤다라는 것을 이제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 강지환 씨가 이야기하기로는 현지 가이드의 부인인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장난을 친 거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것도 제발 아무것도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동안 아꼈던 팬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굴 믿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필리핀 팬도 옆에서 이제 같이 셀카 찍은 것을 공개를 해서 네. 혹시 뭐 뭔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그 논란은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강지환과 관련돼서 좀 짚어볼 게 아직은 상당히 많다.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굉장히 예리한 부분 짚어줬어요. 두 가지. 과연 만취한 상황, 여성 2명,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물론 여성들의 주장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현재 긴급 체포를 했는데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글쎄요, 그건 정말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추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저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 갇혀있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라. 예. 그걸 왜 친구한테 했는지 막바로 경찰에 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예. 경찰에서 그걸 다 밝혀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弁박사님, 경찰이 아무리 신고를 받아도 긴급 체포까지 이제 가지는 쉽지 않은데 신고도 아마 그 친구가 이렇게 신고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지금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 있다고 한다. 현장에 좀 가 봐달라. 라고 해서 가봤는데 무언가를 판단하고 나서 긴급 체포를 한 거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실제로 강지환 씨가 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지환 씨의 진술이 사실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였을 수 있는 여성들이고 그리고 술을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첫 번째 감금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되는 건데 이 정도의 강압적인 행동들을 할 정도라면 이미 주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분하게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던
개연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들, 과거의 행동들은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명의 여성에게는 성폭행, 그리고 한 명의 여성에게는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성폭행을 했다면 여기에 관해서 이 강지환 씨의 DNA 등이 남아있을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입건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경찰이 특별하게 혐의점이나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강지환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고 옛날에 돈의 화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정말 엄청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고 영화는 영화다, 뭐 7급 공무원 등에서 이 강지환 씨 연기에 매료돼 있던 시청자 팬들이 적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서도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으면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주연 배우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속사, 방송사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간에 무슨 상황이 있었고 이 여성에게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정의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라마가 20부작인데 지금 10부작 정도만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왔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주연 배우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쪽대본을 가지고서는 중간에 주연 배우가 사망하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은 중간에 드라마를 사실은 갑자기 긴급 종영하게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도 중간에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중간에 함께 활동하고 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방송사는 이 중간에 드라마가 종영될 경우 그 모든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인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강지환 씨와 같은 행동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라는 제목으로 지금 최근 잇따랐던 연예인들의 어떤 물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불법 촬영 유포 혐의와 관련돼서 정준영, 최종훈 그리고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승리, 양현석 뭐 무시무시한 혐의들 아닙니까? 불법 촬영에 뭐 성접대에 마약, 박유천, 비아이, 학교 폭력, 학폭, 효린, 그다음에 누구예요? 잔나비의 전 잔나비 리더 유영현 연예인들 바람잘날 없이 요즘 이런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금전적인 수입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도덕적인 모습 연예인들이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지환과 관련돼서 경찰이 오전 중에 재조사 방침인데요. 관련된 경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위기의 정경도, 위기의 강경화, 이른바 외교 안보 라인의 투톱에 대한 경질 요구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정경도 국방장관의 경질론이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의 목선 경계 부대의 근무병이 휴가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목선 경계 집회 사단 초소 근무병이 투신을 했어요. 지난 8일 원효대교 부대 복귀를 앞둔 휴가 중인 A1병이 한강에 투신을 합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 그런데 이 A1병은 공교롭게도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경계 실패 책임이 있는 23사단 소속이에요. 그것도 경계병. A1병이 지난달 15일 오후에 근무조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북한 목선이 둥둥둥둥둥 아주 유유히 우리의 경계망을 다 뚫고 상륙까지 했었던 그날이에요. 오후에 근무를 했었던 근무조다. 지난 1일에서 9일은 이 1등병이 정기휴가를 갑니다. 복귀 이틀을 앞둔 8일 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것이지요. 과연 이 일병의 극단적 선택과 북한 목선의 경계 실패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단 육군의 입장은 A1병은 목선 정박 이후 15일 오후 근무였다. 그날 오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목선은. 합조잔의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 당일 지난달 24일에는 더군다나 휴가가 있던 상황이다 라고 연관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군과
군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 달라더니 말도 없이 우리가 상의 없는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 부대 사람들이 징계받고 조사 들어간 상황에서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해서 발표할 수 있느냐? 유족들은 군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 그렇다면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육군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1병이 소초에 투입된 4월 이후 간부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 군 스스로 이 1등병에게 폭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에요.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1병의 소초가 경계 실패 책임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부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상황이 A1병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 목선 경계 실패와 아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정부 소식통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생태 같은 아들. 1등병이 군 복무 생활하다가 휴가 나와서 복귀 며칠 전에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 이 북한 목선. 전 북한 목선이 그래서 너무 싫어요. 미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지금 군 발표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1병의 사망은 이번 사건 북한 어선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계가 뚫린 소초, 거기에 대한 경계 실패의 책임, 안보가 구멍 뚫렸다고 전 국민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부대에서 과연 그럼 그 북한 어선 들어오는 그것만 요번에 확인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전후로 후로 혹시 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제기될 만한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A1병에 대한 잘못 같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간부가 질책도 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혼도 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군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발표를 해버리면 유족들 가슴은 정말 이미 가슴이 아픈데 더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럴 것이 아니고 이 A1병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받았을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유족과 상의한 다음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A1병과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군대의 문화가 좀 폐쇄적이고 무조건 일만 벌어지면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A1병이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경찰이 출동했지만 나머지 소지품 같은 걸 지금 군 헌병에서 다 인계해서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군 헌병의 수사 발표 이것만 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행동하고 차 감추기에 급급하면 누가 그 발표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면은 좀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폭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군 관계자도 군 당국도 인정한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폭언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폭언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들에게서 입을 닫고 있는 상황. 특히나 김병민 박사님 유가족들이 군의 이 같은 발표에 조금은 반발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유가족들에게는 언론 접촉하지 마시라라고 당부하더니 이런 식의 내용을 어떻게 브리핑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군의 내용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군의 이번 목선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군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그 23사단에서 해당 사건이라는 그 부대에서 바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던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군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감찰, 검사 이런 걸 받게 되거든요. 저는 당시에 제가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당시에 부대인지를 쓰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들어와서 그 사건만 찍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의 부대인지를 다 검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을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있었던 6월 15일 이 본인이 상황 경계를 쓰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업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의 감사라든지 감찰 등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4월 달에 전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업무 미숙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이 일병에게 엄청나게 심적인 부담감이 있던 것이 아닌가 싶고 휴가를 나오고 복귀하기 전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간의 상황들을 유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의 책임들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이 북한 목선과 관련돼서 국방부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단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 내부의 이른바 자필 PG, 프레스 가이드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PG, 자필 프레스 가이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이 내용 중에 보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급하게 군 관계자가 이렇게 발표를 하시죠.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표현 안에는 삼척항 인근이라는 군의 거짓말 브리핑 논란이 일었던 표현이 지금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프레스 가이드를 급하게 가져갑니다. 최초 17일 발표했던 내용은 공보실장이 자필로 적어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승인 요청했던 사안이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은 정경두 장관도 옆에 있었다. 같이 봤다. 사실상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군이 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유관부서와 논의한 후에 이렇게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관부서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그 유관부서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마디 했어요. 들어보시죠. 발표는 삼청항 인근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부두 방파제하고 인근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걸 등등 해가지고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선배 마무리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다. 이낙연 총재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 예, 그동안의 남북 분단 상황에 사실 군이 상당히 안주를 해왔고요. 뭐 꼬치꼬치 밝힐 필요 없이 군사 보안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무사안이란 태도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돼 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따지면은 그 국익에 져야 된다. 안보상 위해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군 내부에 지금 일련의 사건이 터졌을 때 보면 일단 부인하고 그다음 꼬리 자르고 그다음 전가하고 하는 이런 무사안이란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군사보안으로 이걸 지켜내기에는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예,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경두 장관도 이런 관행을 깨뜨릴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걸 잘 했느냐라는 의문은 듭니다. 예. 지금 저 PG가 나왔잖아요. 저게 이제 언론 대응 지침이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게 합참 공보실장이 맨 처음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한테 결재를 맡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좋겠냐? 그렇게 하라. 그게 결재잖아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17일 날 발표된 겁니다. 최초 보도인데 최초로 나간 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인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해상, 해안 경계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날이 이날이군요. 예,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역에 전화 좀 해갖고 상황 좀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해상, 해안 경계에는 구멍이 뻥 뚫렸는데 문제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한테는 이거 삼척항 방파제로 안 하고 삼척항 인근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맡아서 한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은폐, 축소에 책임이 있다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언론 보도에 국방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군 통수권자의 그 군령 직제상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유관기관으로 협의했겠어요? 청와대하고 협의한 겁니다. 유관기관이 청와대다? 예, 최근에 청와대 안보 제2차장 엄중 경고받았어요. 문책 받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청와대하고 협의했는데 청와대가 협의 잘못해 준 거예요. 이 문제는 안보의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청와대, 국방부, 합참 이 사람들이 전체가 전부 다 이 상황을 만든 거다. 모두가 책임이 있다.
국민 앞에 제대로 낱낱이 다 밝히고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또 조홍천 의원은 법사위가 아니라 또 국토위 상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또 소위입니다. 예, 소위가 있어서 의정활동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국토 강산 잘 지켜주세요. 취재수첩 Y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 오늘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나왔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바로 이겁니다.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아직도 고유정이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앞서 뼈가 발견됐다, 여기서 유해가 발견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두 다 현재는 동물뼈. 그렇다면 도대체 고유정이 얼마나 신출귀몰하게 시신을 유기했느냐라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일부 고유정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유족 측 주장입니다. 결혼 뒤에도 형과 관련 있는 물품을 상자 2개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었다. 형의 머리카락, 손톱 조각 하나라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실제 무엇을 보관했을까? 본인이 죽인 전 남편과의 연애 시절 편지, 본인이 찢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서로의 영문 이니셜이 새긴 커플링. 아니, 새로 결혼했는데 왜 이런 걸 보관하고 있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보관한다는 거예요. 범행 장소 및 장면을 찍은 휴대전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고유정이 범행 시각이 담긴 사진과 시계와 또 전 남편의 신발이 같이 나란히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수면제를 타서 먹였던 그 칼에도 고유정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유가족들은 시신의 일부도 고유정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유족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시신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의아한 상황인데 유족들의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적어도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시신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이 고유정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커플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 편지 중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화가 나서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도 다 보관을 하고 있었고 또 특히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자기 생활을 일일이 기록을 하거나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습벽을 갖고 있는데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 상대에 대해서 엄청난 적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물품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범행에 쓴 그 범행 도구 같은 경우는 유기하거나 또 딴 데 숨기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인이 사용했던 그 흉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청주에서 체포당할 때 압수를 당했거든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 같은 것도 시계라든지 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범행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게 여행용 가방 같은 것도 다 찍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어느 정도 시각화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박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유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혹시 워낙 이제 시신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손소 변호사님 상당히 좀 이상해요. 범행 흉기도 도구도 본인이 갖고 있다가 체포됐고 경찰 수사당국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고 씨가 찍어놓은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담긴 USB도 수십 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헤어진 연인의 커플링과 사진을 보관한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도 억울하다.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유정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처리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다른 각도에서 경찰이 초동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치밀하게 잘했는지와 별개로 그 후에 이 사건이 중요하게 보도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상 공개될 정도였죠. 따라서 그 후에는 경찰이 면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더욱더 성실하게 이제 범행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정의 자택 또는 고유정의 친지의 자택 등을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신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즉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논리적인 추론 또는 그동안의 어떤 고유정의 행적 또한 다른 범죄와의 유사성, 전례 등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현재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유정과 그리고 현 남편의 대질 조사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수사당국, 현 남편, 고유정. 바로 고유정의 의붓 아들의 의문사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강력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살펴보시죠. 눈물 범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붓 아들 사망 관련 고유정과 현 남편의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고유정이 세 차례의 수사기관과의 조사에서 의붓 아들이 내가 죽였다는 여론에 내가 억울하다 하고 눈물로 강하게 부인하고 호소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남편 살인 혐의와 달리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눈물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눈물과는 별개로 냉철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 교수님 고유정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남편을 죽인 것과 관련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본인이 체포당할 것을 예상했듯이 생각보다 빨리 잡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에 제대로 협조를 안고 있다가 의붓 아들의 의문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갑자기 여린 여성의 그리고 굉장히 모성이 많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고유정이 적어도 이제 그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분리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과연 이 눈물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고유정의 어떤 행태를 보게 된다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의붓 아들의 살해 사건과 연관돼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냐? 이 의붓 아들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현 남편이 지금 과실치사 사건으로 해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멸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본인이 의붓 아들과 연관돼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구상하고 있던 모든 이 기초의 틀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현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리시켜 놓고 아닌 것으로 몰아가고 난 뒤에 전 남편과 관련된 사례는 우발로 연결시키는 것이 고유정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머릿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유정의 생각은 이 의붓 아들과 관련돼서는 자신의 어떤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오늘 고유정의 대질 조사 결과를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상당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의 발가락을 누군가 꽉 물었습니다. 이른바 복면 족제비 사건, 땡땡대 족제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아니, 물 게 없어서 발가락은 뭡니까?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근데 이게 족제비가 진짜 족제비가 아니라 지금 사파에 나왔던 것처럼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 사람이에요. 여학생 발가락 깨물고 도망. 캠퍼스 나타난 이른바 쪽제비.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 대학교 학생들이 본인들 대학교 이름을 따서 땡땡대 쪽제비 사건이라고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건인데, 지난 3일 오후 6시에 서울의 한 대학교의 캠퍼스,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예요. 캠퍼스에서 학교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캠퍼스 참 아름다워요. 재학생 김모 씨 23살 여성이, 자 보세요, 휴게 공간에서 저렇게 또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뭔가가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 미상의 남성이 여학생의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마치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쪽제비처럼 입으로 꽉 깨물었다. 아! 쪽제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처음에. 그런데 깜짝 놀란 여학생이 놀라서 발버둥 치자 황급히 누가 도망가서 봤더니 쪽제비가 아니라 웬 남자다. 급하게 112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발가락 상처를 치료했어요. 사건 발생 후 일명 땡땡대 족제비 사건으로 재학생 및 온라인상에 빠르게 전파됩니다. 여학생 김 씨의 어떤 진술을 들어볼까요?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와서 밑으로 엎드려서 발을 물었다. 가해자의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발이 물린 상태였다. 얼마나 이게 빨랐냐면 물리고 나서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상착의도 지금 나왔습니다. 20대 초중반 남성, 170cm 정도의 키, 보통 체격, 범행 후 검은 마스크를 쓰고 도주, 흰색 민무늬 티셔츠, 검은색 긴 바지 입은 상황.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 쪽제비가 안 잡힌 상황인데, 오 교수님, 아니 뭐 이런 사건이 좀 지저분하네요. 발가락은 뭡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요즘에 인구도 자꾸 줄어가는데 왜 저 이상한 취향을 가진 그 인간들이 늘어나는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그 공격 대상을 여대생으로 만들어 놓고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해 버렸어요. 계획범죄다. 계획범죄죠. 그런데 이제 이 계획범죄인데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게 금전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겁니까? 네, 성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습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 기습, 장소적 기습, 그리고 방법적 기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방법을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발을 물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는 부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발을 물면 상대가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내 작전이 성공할까, 이 반응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나름대로 환망공상을 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범죄 심리 중에서 특이한 것에 집착을 하는 성도착증 중에서 신체 일부에 집착을 하는 신체 부분 도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부분 도착증.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신체 중에서 특히 발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남성이 그런 신체 부분 도착증 중에서도 발에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관련 뉴스를 보면서 자기의 행위를 회상하고 혹시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흥분 속에서 몸을 떨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이게 이제 성도착의 일환인지 여부는 좀 일단은 피의자를 잡고 나서 좀 조사를 해봐야 확정할 수 있는 단계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어떤 범죄 심리로서 좀 분석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발가락을 물고 도망갔는데 이거 붙잡으면 이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 경찰은 지금 폭행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행 혐의, 굉장히 경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데 또 폭행 후에 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폭행치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범죄학적인 관점에서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성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간은 아니라 이제 강제 추행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강제 추행에서의 그 추행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그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강제 추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한 그 별개로 어떤 부위에 대한
폭행 행위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 있어서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위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까? 네, 따라서 강제추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있었던 장소가 대학교 건물 내입니다. 그렇죠. 건물 내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는 아닐지 몰라도 건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물 침입 후에 이제 강제 추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도 돼요. 네, 물론 행위 자체가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법정형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처음이겠느냐?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렇게 굉장히 대담한 행위를 했는데 다른 발가락도 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건물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일 수 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 된 이상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있다면 이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족제비 빨리 잡아야겠어요. 족제비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사과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